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딥러닝 과정으로 딥하게 아주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서요. 그러면 왜 딥러닝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내용은 예전에 제가 파이썬 그 머신러닝 완전정복 과정에서 또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문제부터 제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머신러닝을 잘 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뭘 했냐면 파이썬 머신러닝 완전 정복 과정에서 뭐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뭐 주로 우리 관점은 뭐였냐면은 주제를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데이터를 이용해 갖고 그 남은 구간의 기록을 예측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변수들을 넣어갖고 자기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 값들을 이제 넣어갖고 얼마나 기록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8만 건이 되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퀄리파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까지도 했고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걸로써 우리가 머신러닝을 잘 했는데 근데 과연 갑자기 왜 우리가 또 딥러닝을 또 배운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딥러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용어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딥러닝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잠깐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셋은 서로 다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뭐 대체하는 대체제가 아니고 사실은 부모와 자식, 할아버지의 관계가 있는 거죠.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사실 있었던 거잖아요. 그 오리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드린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오리진은 바로 알라딘의 마법 램프 그 정령인 지니가 바로 인공지능 아닌가 생각해요. 얘가 이제 자기가 알아갖고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걸 대신 해주잖아요. 어쨌든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기존에도 말씀드린 대로 앨런 튜링이 이제 인공지능을 열었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950년부터 우리가 인공지능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쭉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나왔죠. 인공지능이라는 큰 범주 안에는 머신러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뭐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던 90년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제 퍼지 이론이었죠. 예,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AI의 이제 테크닉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큰 범주에서는 대부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은 일반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텐서플로우의 그 홈페이지를 볼게요. 요즘 가장 핫한,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라이브러리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텐서플로우가 가장 핫한 그 라이브러리잖아요. 그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An end-to-end open source machine learning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머신러닝이 이제 대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딥러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나 요즘 알파고가 많은 우리에게 충격을 줬었죠. 근데 이세돌을 부단 그 인간계에서 바둑에 가장 뛰어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해냈죠. 이런 것들은 어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힘이 이제 딥러닝이기 때문에 그 딥러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배울 과정 내용도 딥러닝에 관한 거고요. 딥러닝은 또다시 서브셋입니다. 뭐 이게 Artificial Intelligence가 머신러닝을 낳고 머신러닝이 딥러닝을 낳고 뭐 이런 식의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중요한 게 있죠.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테이션을 하는 것이 계산 논리 연산을 하는 것이 이제 딥러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기존 과정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했던 파이썬 머신러닝 완전 정복이라는 과정을 보면 8만 건이 넘는 빅데이터,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가공했죠. 가공하는 거는 우리가 따로 이제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 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머신러닝의 주로 선형회귀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었어요. 예상치들을 예측했고요. 남은 구간, 30km까지의 마라톤 구간을 기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남은 구간, 마라톤 전체 구간이 얼마나 되죠? 예, 42.19km죠. 그 구간 동안에 남은 구간들의 뭐 40km 지점의 구간의
그 예측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측해봤고, 그리고 입력값을 넣었을 때 우리의 예상 기록이라든지 퀄리파잉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하는 것을 많은 일을 했어요. 실제로 사실 딥러닝을 이용하지 않고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딥러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선형회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머신러닝 해결했던 그 방식 중에 아직도 유효하죠. 그 대표적인 방식인 선형회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선형회귀가 뭔지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제가 짧게 엑기스로 요약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파이썬 머신러닝 완전 정복이라는 과정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들으신 분도 있지만 또 안 들으신 분들한테 그 내용 다시 들으라고 하면은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정말 짧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선형회귀라는 걸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제가 예를 들고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보여드립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토끼의 속도가 얼마고 거북이의 속도가 얼마고 어느 지점에서 토끼가 중간에 출발하잖아요. 출발했을 때 언제 도착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식으로 나타낸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1차 함수, 선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생기지만 그 데이터들은 결국 어떤 특정한 양식, 특정한 선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선이 대표하는 선이 이제 y는 ax 플러스 b라는 일반 함수 형식으로 나타내서 이런 일반 함수식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과정이었고, 텐서플로우가 우리가 도와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설이라는 걸 세우죠. 여러 가지의 선을 긋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여러 데이터들, 여기 점점점점이 실제로 발생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은 데이터에서 우리가 새로운 룰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프로그래머가 룰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룰을 찾아내는 것이,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W와 B가, B는 바이어스라고 하죠. 바이어스가 뭡니까? 치우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바로 원점에서 하지 않고 약간 삐딱하게 O에서 출발하죠. 그럼 바이어스 값이 있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W는 기울기 값이죠. 요것만 있으면, 요 식만 찾아낸다면 우리가 어떤 점을 넣었을 때 그 점에 해당되는 X와 Y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형회귀고, 이제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과정들을 설명해 줬어요. 뭐 미분을 한다든지 그래갖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우리가 선형회귀로 값을 찾아낸다. 많은 일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형의 해결 방식, 리니어한 리그레션, 리니어한 어프로치가 해결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논리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자들, 뭐 요즘 과학자들도, 컴퓨터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AND와 OR은 논리, 곱, 논리, 합,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XOR, Exclusive OR이라는 것을 이용해갖고, 결국은 컴퓨터라는 것은 결국은 이진, 그러니까 껐다 켜졌다라는 거를 이용해갖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거를 논리, 합, 논리, 곱에 여러 가지를 뭉쳐갖고 큰 계산을 해내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논리학과 논리, 곱, 그 다음에 XOR이 중요한 어떤 기본이 되는 방식인데, 그걸 선형이 해결 못하는 걸 찾아냈어요. 보시는 것처럼, OR 같은 경우는 X와 Y가 둘 다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1이면은 그게 1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1, 1, 그 다음에 0, 1, 1, 0, 나머지 마이너스 요거 하나만 이렇게 구분을 세퍼레이션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면 AND는 뭡니까? 둘 다 1일 때만 1인 경우, 이럴 경우도 역시 이번에는 위에 요거 하나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XOR은 뭐냐? Exclusive OR이라는 거죠. 하나만 1인 경우만 1인 경우예요.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인 경우, 둘 다 켜진 경우는 안 켜진 걸로 보는 거예요. XOR이라는 연산을 기본이거든요. 이건 기본인데, 이 세 가지가 기본인데 이거를 선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무리 선을 그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해결 못하네? 그러면은 XOR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산을 이제 못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계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다시 Hi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로 왔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답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절망을 준 분이 이제 MIT 랩에 계셨던 우리 AI계의 대두, 지금도 아주 독보적인 분이죠. 마빈 민스키라는 분이 1969년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해서는 안 돼. 이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하면 돼. 그래.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해갖고 MLP라는 구조로 해서 레이어를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케라스라든지 지금 우리가 딥러닝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이제 멀티레이어 구조의 기반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해법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나도 해결 못해. 이래갖고 모든 사람이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민스키 교수님조차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짧게는 10년,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을 우리가 AI가 다시 첫 번째 추운 겨울을 맞게 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근데 왜 민스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잠깐 돌아보면 그도 그럴 것이 금방 얘기한 선형회귀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컨셉을 일러스트레이트한 파이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이거 역시 파이썬 머신러닝 완전정복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건데, 자, 이 프로그램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했고요. 제가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토끼와 거북이의 이제 경주 내용을 갖고 굉장히 간단하죠. 토끼가 바이어스도 없어요. 그냥 원점에서 출발해서 1시간에 1km를 가는 그 1km/h의 속도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런을 한다고 해봐요. 이 데이터들이 눈으로 봐도 그냥 선을 쫙 자를 대고 그으면 되죠. 실제로 이렇게 발생 안 하겠죠. 막 이렇게 분산돼 있겠죠. 아주 아이디어한 환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선을 긋습니다. 저는 11개의 선을 그었어요. 이 중심으로 11개의 선을 그어서 이 각각마다 이 실제의 데이터와의 그 거리를 계산하죠. 이거 2차 함수로 이제 쫙 그라디언트를 해서 이 그라디언트 디선트라고 해서 경사하강이라고 해서 이 비용값을 미분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추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원가가 적은, 그러니까 코스트와 로스트가 적은 값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선형회귀거든요. 선형회귀를 하는 과정. 이것조차도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고, 이 미분을 하나하나, 제가 이거 크게 찍었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러닝 레이트만큼 조금 내려가면서 하면서 미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텐서플로우 같은 걸 힘으로 빌렸는데, 이거를 멀티레이어에서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죠. 자, 이거는 이제 멀티레이어에 관련된 하나의 그냥 예제 그림인데, 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게 W와 B 값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W와 B 값, W와 B 값, W와 B 값, W와 B 값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마스 게임 하듯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딱 맞아야지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할 수가 없어 보이죠. 이런 기본 방식대로 하면 요거 하나만 딱 틀려도 이게 다 틀려지는 그런 거가 되고, 이거 하나가 그냥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튜닝을 해나가면서 이제 W와 B 값을 구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산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아주 쉽게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히든 레이어가 2개만 이렇게 있어요. 인풋, 히든, 아웃풋 레이어 3개가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죠. 근데 각각마다 W와 B 값이 있다는 거죠. 이것 값들이 딱 맞았을 때 이제 이 다 융합이 됐을 때 이 값이 아웃풋 값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이걸 하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민스키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맞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법을 찾아내죠. 1970년대 초반에 이미 나왔던 얘기였는데, 민스키 교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만 관심을 가졌어도 아마 우리 AI가 한 10년 정도는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1986년도에 힌튼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께서 이걸 꾸준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법에 대해서, 그것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면은 오류를 역전파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딥러닝, 멀티레이어 프로세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 딥러닝이라는 것도 어떤 마케팅적인 브랜딩입니다. 이 내용도 이제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워낙 우리 민스키 교수님께서 확고하게 얘기하신 게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얘기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은 한 방향으로 해서만 앞으로만 해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방식으로 해서 W와 B 값을 복잡한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이게 전파되는 거에 반대편 방향 역전파를 한다는 거죠. 오류가 생길 때 그 역전파를 이렇게 뒤에서 다시 보내주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해결됩니다. 멀티레이어도 해결됩니다. 라는 거를 발견을 했고, 이제 그때 재발견이라고 하죠. 왜냐면 74년도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을 86년도에 그 힌튼 교수님이 해서 꾸준히 밀고 나간 실천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요즘도 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멀티레이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뭐 딥블루가 역사로 다시 돌아볼게요. 많은 일들이 AI가 해내죠. 딥러닝이 해냅니다. 딥블루라고 해서 그 1997년도에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IBM의 딥블루라는 그 슈퍼컴퓨터가 이제 체스 챔피언을 이제 이깁니다. 월드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셀프 드라이빙 카도 나오고 알파고가 2016년에 드디어 이세돌 구단을 이제 물리치는 이런 아주 센세이셔널 일들. 그것이 시발점이 아니고 그거는 어디 한 단면을 보여준 거고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AI, 딥러닝, 머신러닝이 많은 것을 이뤄내고 있고 딥러닝이 앞으로 다른 개념들이 이제 앞으로 딥러닝을 대체하더라도 머신러닝 분야들은 AI 분야는 계속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뇌과학에 대한 이해에서 좀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것도 우리가 지능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구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또 접근 방식은 실제로 우리 인간의 뇌를 연구해 갖고 그걸 맞게 컴퓨터로 구현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야들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뭐 솔직히 인간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드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뇌과학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지금 나온 뭐 인공지능의 뉴런의 인공지능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배울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고양이 뇌의 반응, 전자파 반응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뇌과학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는데 많이 기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뉴런이라는 것들,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이런 기본 단위 뉴런도 결국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라는 거죠. W 값이 들어와서, 앞에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W 값과 B 값, 바이어스 값을 이용해갖고, 얘가 이렇게 축색돌기들이 이제 이 뉴런이 이제 계산하고 이게 혼자 계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혼자의 뉴런 하나하나가 막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사상을 낳겠어요. 철학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개 연결돼 갖고 그 신호들 조그마한 신호들과 신호 처리들이 이렇게 해 갖고 결국 큰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걸 만드는 기본 구조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다 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W와 B 값을 해서 그 결과값을 주고 다음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구조가 바로 뇌 구조를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이렇게 아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NLP의 구조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영상 처리, 우리가 나중에 우리 예제로서 하고 기존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케라스 인공지능의 공용을 한 과정에서 했지만, 엠니스트라고 해서 핸드라이트.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우체국에서, 미국의 우체국에서 많은 우편번호를 써져 있는 사람이 손으로 쓰는 우편번호를 인식하는 거. 예전에 이건 사람이 했거든요? 그래도 한 5%에서 3%의 에러율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런 딥러닝을 이용해갖고, 그 에러율을 3% 이하로 줄여서, 이제는 머신을 이용한 것이 훨씬 더 상용화가 되고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기계가 이거를 인식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NLP를 이용해서 어떤 영상이 있다. 여기 로봇이라고 나오는데 개와 고양이 얘도 많이 들죠. 핸드라이트 디짓도 이제 하고 숫자도 있고 이런 거를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구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눠갖고 그걸 인식하고 그걸 다시 레이어 처리하고 처리해갖고 그걸 결국 그 숫자를 판별한다. 그 영상을 판별한다. 그 하나하나의 구조에는 바로 뉴런의 구조,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쓰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는데, 그게 이제 텐서플로우, 뭐, 티아노니, 뭐, CNTK라든지, 뭐, 케라스, 이런 것들을 이용했고, 우리가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딥러닝은 이제 많은 기법들의 모음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도 있고, 이걸 좀 발전시킨 RNL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거죠. 뭐냐면, GAN이라고 하죠. GAN이라고도 있고, GAN이라고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컴퓨터가 그림을 모사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그 자연어 처리, 그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나오는 BERT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 그 방법론 같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도 우리가 유익한 내용들을 모아갖고 우리가 실제 예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들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